여러분 안녕하세요. 논문 컨설팅 1등기업 지식된 박원수 대표입니다. 오늘은 제34강 지도 교수님의 세계적 이해라는 주제로 강의를 열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교수님을 찾아뵙고 와서 아니면 논문 지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해석도 많고 불만도 참 많으신 것 같습니다. 비판 중에 하나는 만나뵙기가 너무 힘들다. 또 하나는 지도를 받긴 받았는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이런 거고요. 또 하나는 비판을 너무 가혹하게 해서 너무 힘들다. 자존심 상한다. 뭐 이런 분들도 더러 계십니다. 그러나 어떤 현상을 체계적으로 이해하지 않고는 그것을 원인을 파악할 수 없고 여러분께서 정상적으로 거기 대응하고 목표하신 바를 성취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학위 논문을 작성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대학에서의 지도 교수님을 어떻게 상황을 이해를 하시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방향이 좀 바뀌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주제 오늘 강의 주제로 삼았습니다. 체계적 사고. 체계적 사고가 중요한 이유는 지적 능력이 비판적 사고, 분석적 사고, 체계적 사고 이 세 가지 사고력을 갖췄을 때 그 사람의 지적 능력이 우수하다. 지적 능력이 아주 잘 갖춰져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서양 학계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능 시험을 잘 봤다. 수능 시험을 만점 가까이 받았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공부 잘하는 사람 또는 지적 능력이 높은 사람이라고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맨 아래 단계인 기억력과 응용력 수준의 어떤 그 능력은 있을 수 있는데 나중에 창의력까지 이어지는 논문은 하나의 창의의 세계입니다. 새로운 주제를 찾아야 되고 그런 원칙에서는 창의력이 굉장히 필요한데요. 거기에 필요한 것이 바로 비판적 사고, 분석적 사고, 체계적 사고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체계적 사고는 흔히들 시스템적 사고라는 표현으로 여러분 자주 들으셨을 겁니다. 어떤 현상을 시스템, 제도 이런 원인에서 한번 찾아보라는 것이죠. 그것이 시스템적 사고인데요. 이 지적 능력과 심성과 사회성 이 세 가지를 갖췄을 때 서양에서는 인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심성, 얼마나 맑고 깨끗한 마인드를 갖고 있는가. 둘째, 사회성, 주변 사람들한테 얼마나 인기가 있는가. 이게 사회성이고요. 지적 능력, 수능 점수나 무슨 고등고시 패스한 점수가 아니라 비판적, 분석적, 체계적 사고 이 세 가지 능력을 갖췄을 때 지적 능력이 높다고 합니다. 그러면 체계적 사고를 오늘 중심으로 교수님들을 상황을 이해를 시키는 것이 오늘 강의 목표이기 때문에 우선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인재에 관련돼서 여러분의 인재에 관심이 있다면 제가 발표한 인재이론 작년 10월 정도에 발표한 것 같은데요. 검색해 보시면 이 구체적인 심성, 사회성, 지적 능력이 세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높은 점수를 받았을 때만 인재라고 한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놨습니다. 그래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도 교수님 이해하기. 여러분 아까 너무 지도가 잘 안 되고 너무 바쁘시고 만날 수 없고 그리고 자존심 상하다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 자주 하시는데요. 결국 논문 지도라는 현상, 논문 지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우리가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5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우선 학내 강의가 논문 지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뭐 3학점, 9학점 한 학기에 이렇게 6학점 정도까지는 뭐 그렇다 손 치는데 9학점, 12학점 이렇게 많은 학내 강의를 맡기 시작하면 논문 지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는 연구 실적, 교수님들이 왜 해마다 몇 편의 논문을 학술지에 등재를 해야 되는 이런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십니다. 근데 이게 많으면 많을수록 학생들의 논문 지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는 지도 학생 수입니다. 지도 학생 수. 여러분 지도 학생 수가 몇 명 정도가 적당하다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한 학기에? 저는 딱 1명 정도를
적당하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다른 뭐 학내 강의나 다른 조건들이 선진화되어 있을 때 지도학생 수는 한 명 정도가 되어야 한 학기 내내 도제식으로 1대1로 교수님께서 논문 지도가 가능한 조건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학내 보직입니다. 학내 보직. 학내 보직이라면 학과장 또는 학장, 원장, 처장 이런 역할을 교수님들이 대부분 맡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역할을 하다 보면 대학을 경영에 깊이 들어가시는 거기 때문에 많은 정신 에너지와 많은 물리적 시간들을 거기다 써야 됩니다. 교수님들이. 그래서 마치 교수님들이 뭐 학장하고 뭐 처장하고 한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대단히 명예스럽고 명예는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뭐 급여가 올라간다든가 뭐 그런 것도 별로 없습니다. 오로지 마치 그 폭탄처럼 폭탄 게임 아시죠? 폭탄 돌리기 게임. 교수님들끼리 이렇게 돌아가면서 순서에 의해서 이렇게 다음 누가 학과장하고 내년엔 누가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1년 동안 보통 1년이나 2년 정도의 보직을 맡고 계시죠. 그러시면서 교수님들의 자기 연구의 모멘텀도 많이 좀 잃어버리는 그 악영향이 있고요. 논문 지도해야 할 학생들을 거기다 신경 쓰고 물리적으로 시간을 투자하고 이럴 만한 여유를 많이 상실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학내 보직이라는 변수도 논문 지도의 부정적인 요인이다. 그 다음에 연구 프로젝트를 포함한 대외적인 활동이죠. 앞에 이런 것들이 앞에 학내 강의나 실적, 지도학생, 학내 보직이 내 요인이라면 사회적 요인이 바로 연구 프로젝트 같은 그 활동이십니다. 우리 사회는 문화적으로 대학 교수님들에게 대사회적인 역할을 많이 요구하는 문화입니다. 사실은 지식인인데다가 뭐 대부분 뭐 좋은 인품들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기업에서도 필요하고 공적인 뭐 우리 사회 이슈나 아젠다가 생겼을 때 뭐 칼럼도 쓰게 하시고 이런 것들이 전부 대외적인 활동이신데요. 기대를 참 많이 의존하고 있는 사회입니다. 그렇다 손치더라도 실제로 이런 요인들로 인해서 논문 지도가 이렇게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그 요인이다. 그래서 모두 이렇게 부정적인 마이너스 표시를 해놨죠. 학내 강의가 많을수록 논문 지도가 점점 어려워지고 연구 실적을 많이 요구받을수록 지도학생 수가 많을수록 학내 보직을 맡을수록 연구 프로젝트를 많이 하실수록 논문 지도가 어려워지는 이런 현상을 이렇게 그림을 한번 설명을 해봤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대학 내 그 다음에 연구 프로젝트와 같은 대외적인 이 5가지 요인들이 왜 발생할까요? 저는 그것이 이제 또 하나의 인과관계를 또 봐야 되는데요. 저는 학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대학원 학비. 여러분 학비 한 학기에 얼마나 내시나요? 제 기억에도 아직 한 500, 뭐 600, 다른 학과는 좀 더 비싸긴 하지만 의학이나 이런 데는. 그리고 지방 국공립대로 내려가면 뭐 200만 원 후반대, 300만 원 초반대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 학비가 적정한가? 그거 적정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뭐 그 주변에 그 유학가 있는 분들 얘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미국 대학의 사례만 하더라도 1년 학비가 보통 한 8천만 원에서 1억 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더 비싼 데도 물론 있고요. 그런데 이 학비들이 이 정도가 충원이 되어야 대학 강의도 적절하게 낮출 수 있고 연구 실적은 뭐 그렇다 손치고 지도학생 수도 한 학기에 한두 명으로 소수로 이렇게 배정할 수 있고 학내 보직을 이제 학비가 충분히 들어와주면 이거 가지고 전문 관리자를 뽑아서 교수님들의 그 학내 보직 역할을 대신할 수도 있겠죠. 연구 프로젝트도 역시 그 대학의 재정에 기여하는 성격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 뭐 연구 프로젝트 한다고 그래서 교수님들이 다 뭐 이제 교수님들에게 다 돌아가고 그런 건 아닙니다. 대학교에서 저렴한 학비에 대학원을 운영하다 보니 교수님들이 이런 역할을 통해서라도 학교 재정에 좀 기여해 주길 바라는 이런 대학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학원 학비가 이렇게 외국의 뭐 한 10분의 1? 이 정도밖에 안 되는 미국 대학 기준으로 이 정도밖에 안 되는 현실 속에서 여기서 대학의 그 온갖 잡다한 일까지 교수님들이 다 이렇게
맡아야 되는 교수님들. 그래서 1인 5역을 맡아서 이렇게 늘 부르터 있는, 입술이 부르터 있고, 학술적으로는 직무소진이라고 하죠. 직무소진. 직무소진 상태에 빠져 있기 때문에 논문 지도의 시간, 여유가 줄어드는 것이 경제적인 여유라고 보시면 좀 더 올바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이제 사회 현상들의 대부분은 약 70%로 보더라고요. 70% 정도는 경제 요인으로 이해를 하시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들 주장이 됩니다. 그러면 해외 유학 가 있는 학생들 가만히 보시면 그 학비를 누가 본인 부담하던가요? 아닙니다. 대부분 정부에서 국고를 통해서 이렇게 장학생을 선발해서 지원하고, 심지어는 부부가 이렇게 유학하는 경우에도 이렇게 생활비까지 이렇게 정부에서 부담해주는 이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 얘기는 뭐겠어요? 정부가 적절한 세금을 거꾸로 학생들을 위해서 이렇게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서 이렇게 대학원에 투자를 해주는 거죠. 그러나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우선 1인당 국민소득이 약 3만 달러 정도 있죠. 한 4만에서 5만까지는 가야 될 텐데요. 전반적으로 국민소득이 낮습니다. 아직은. 그 다음에 또 하나를 보면 우리가 남북 분단으로 인해서 군사비 참 지출 심하죠. 전체 1년 국가 예산의 약 20%로 기억이 납니다. 맞나요? 그 정도를 이렇게 국방비다 쓰고 있고, 이런 상태에서 다른 나라보다 좀 더 어려운 조건인 것이죠. 여유 자금이 없는, 부족한 이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내몰려 있다. 그래서 결국 정부 지원도 잘 안 되는 상황, 개인 부담으로 학비를 부담해야 되는 대부분 우리 수준들. 여기에서 교수님들은 강의는 많고 지도학생 수는 많고 또 학내 보직도 해야 돼. 이런 것들 때문에 종합적으로 논문 지도, 지도학생들을 도제식으로 1대1로 지도한다는 것은 거의 물리적으로 쉽지 않은 구조에 있다. 이렇게 좀 올바르게 이해를 하셔야 여러분께서 현 상황을, 현재의 어려움을 뚫고 나가는데 해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지도 교수님을 이제 만나 뵈야 될 텐데, 대부분 저는 3가지 준비를 요청을 드립니다. 지도 교수님 찾아뵙기 위해서는요. 첫째, 연구 계획서 만들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연구에 흥미도도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겸손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각각을 구체적으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연구 계획서. 연구 계획서라면 영어로는 프로포절이라고 하죠. 근데 연구 계획서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니 실질적으로 첫 심사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연구 계획서는 제1장 소론, 제2장 이론적 배경 또는 선행 연구 검토, 제3장 연구 설계, 연구 방법론이죠. 이 3가지가 어느 정도 갖춰진 상태에서 교수님한테 찾아가서 의견을 여쭙고 자문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이게 준비가 안 된 채 한두 페이지, 5페이지, 7페이지 이렇게 밤새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정리해가지고 가잖아요. 대부분 교수님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교수님이 불안해지면 교수님도 정상적인 상태가 심리적으로 흔들리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논문 지도가 더 악화되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저는 이제 벌집 이론이라는 것을 제가 발표를 해놨는데요.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벌집. 이제 벌집을 이제 교수님을 이렇게 표현해서 좀 죄송하긴 합니다만은 여러분 그 순수하게 이렇게 보십시오. 그 말벌이나 이런 것들이 그 왜 저 집에 처마 밑에 이렇게 집을 지어놔서 그거 쏘일까 봐서 119에 신고하곤 하죠. 근데 벌집을 제가 임의대로 이렇게 막대기나 이런 걸 이용해서 이렇게 따려고 하면 벌로부터 공격받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호망, 벌이 얼굴을 쏘지 못하도록, 신체를 쏘지 못하도록 이렇게 보호망 잘 갖춘 상태에서 벌집을 이렇게 원하는 대로 위치를 조정을 해줘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교수님한테 자기 연구 계획서가 체계적으로 정리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그냥 들이밀면 교수님들이 불안해집니다. 많이. 그래서 나 지도 교수인데 이 학생 논문 지도해야 되는데 하는 불안감 때문에 자꾸 이제 또 오게 또 안 들고 다음 주에 또 와라. 뭐 그래도 이렇게 논문 지도각이 하루아침에 뚝딱 되겠습니까? 이게 같이 그 분야에 대해서
같이 깊이 있게 천착해 들어가지 않으면 논문 주제나 이런 것들이 쉽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적어도 2, 3개월은 같이 공부를 여러분들이 수술을 해줘야 선행연구에서 겹치지 않은 것, 새로워야 되니까 연구 주제는. 그리고 중요해야 될 것. 새롭고 중요한 주제를 찾기 위해서는 선행연구가 적어도 50편에서 150편 정도가 읽히고 정리가 되어야만이 그때서야 논문 주제를 찾을 만한 빈자리가 그때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석사 논문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적어도 1, 2, 3장을 쓰는 건 마찬가지인데 적어도 30페이지 정도. 그 다음에 선행연구는 약 50편 정도가 핵심이 잘 정리된 채 본문과 참고문은 목록에 딱 정리해서 교수님한테 가지고 가셔서 미리 드려서 교수님 제가 여기까지 공부했는데 선생님 혹시 시간 되면 좀 비판 좀 해주십시오 라고 하셔야 교수님이 안심을 하실 겁니다. 박사 논문 제출 프로포즈를 하는 경우는 더더욱이 한 50페이지 정도는 준비하시고 선행연구들은 KCI 논문 중심으로 적어도 70편? 여기 제가 70편이라는 것은 미니멈입니다. 최소치입니다. 70편에서 한 120편 정도는 정리된 채로 이렇게 선행연구들이 이렇게 경향이 흘러가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 빈자리가 아직 연구 안 된 게 여기 있다. 그래서 내가 이걸 연구를 하려고 하는데 교수님 어떻습니까? 라고 이렇게 어드바이스를 좀 요청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특히 제가 참조하라고 보여드리는 연구 나무 이론, 리서치 트리 티어리라고 제가 명명을 한 겁니다. 연구는 혼자서 나무 하나를 다 그리는 거 과정이 아니고 가지 하나, 곁가지 하나 겨우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선행연구의 경향을 보고 빈자리가 어딘지를 파악하고 거기다가 자기 연구를 하겠다는 이런 의지를 보여줘서 글로 정리를 해야 그것이 여러분들이 연구 계획서로서 자격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연구 나무 이론도 꼭 한번 검색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 연구 흥미. 공부와 연구에 흥미를 갖고 있는 학생을 교수님들이 싫어할 이유가 없죠. 교수님들이 가장 좋아하실 겁니다.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논쟁과 토론을 즐기는 학생을 지도교수님이 좋아하실 텐데 그것도 공부를 하지 않으면 논쟁과 토론을 할 입장이 전혀 없습니다. 질문할 수 없습니다. 논쟁을 벌일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실하게 공부하는 학생이 바로 논쟁도 즐길 줄 알고 그 다음에 흥미도 생기고 이런 겁니다. 이런 현상을 갖춘 상태에서 교수님한테 가야 교수님이 공부를 어느 정도 했구나. 그러다 보니까 이 학생이 연구에 흥미도 있구나. 즐거워하는구나. 이런 인상을 갖게 되거든요. 그런 준비 태세를 갖춰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 저는 두뇌 근육 이론, 브레인 머슬 띠어리라는 것을 제가 이제 발표를 하나 해놨습니다. 하루에 한 서너 시간씩을 적어도 100일 정도를 이렇게 집중을 매일 에브리데이 마라톤처럼 이렇게 꾸준히 가주셔야 됩니다. 가다가 쉬면 다시 미끄러집니다. 자전거 타고 이렇게 오르막길을 오르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꾸준하게 한 3개월 정도 해야 겨우 논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선행연구도 이해하는 능력이 그때서야 생겨요. 그 정도를 준비하셔가지고 흥미가 생긴 상태에서 교수님한테 이렇게 배로 교수님을 뵙고 오시는 것이 두 번째 조건입니다. 세 번째 조건은 겸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지도 교수님의 비판을 반기는 학생이어야 겸손한 겁니다. 그리고 지도 교수님의 지적사항을 환영하고 메모하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수용하려고 하는 이런 겸손함이 없으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이 논문의 세계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에서도 친구관계에서도 비즈니스 세계에서도 겸손함이 없으면 정말 배제되더라고요. 성공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겸손해야 되는데요. 특히 교수님들이 비판을 많이 해주시는 것을 여러분 환영을 하셔야 됩니다. 논문의 문제점이 비판하려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나 교수님들은 애정이 있기 때문에 수많은 비판들을 해주시려고 합니다. 그럼 그거는 교수님 나한테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이런 지도를 해주시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시구나 하고 여러분께서 마음을 잘 열어주셔야 되는데요. 어떤 학생들은 비판 많이
그렇지 않습니다. 학자들이기 때문에 학자들은 자신이 무슨 연구를 하고 발표를 해도 남들이 문제점을 찾아서 비판을 해주면서 자기가 발전하기를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동료 다른 학자들도 너무너무 바쁘시기 때문에 어떤 글 하나를 갖다 발표를 해도 누가 이렇다 할 뭐 비판을 해주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비판이 얼마나 갈급한 상황인지 교수님들은 늘 생활 속에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지도 학생이라도 자기 비판을 많이 해주면 학생이 좋아할 것으로 생각을 한단 말이죠. 우리 학생한테 지도를 비판을 많이 해주면 내가 애정을 갖고 있는 거니까 학생이 얼마나 좋아할까 이런 걸 기대를 하고 갔는데 교수님한테 비판 많이 받았다고 부담스러워하고 뭐 훌쩍훌쩍 울기도 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전혀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는 것을 꼭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체계적 사고, 시스템적 사고학이라는 것을 강의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 사례를 어떤 걸 했는고 하니 여러분 자주 뵈야 되는 뵙고 꼭 통과해야 되는 지도 교수님이 왜 이렇게 바쁘시고 논문 지도에 여력이 부족하신지 이런 것을 좀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이런 사례를 가지고 제가 강의를 한번 해봤는데 어떻게 도움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사회 대부분 현상, 여러분 주변에서 일어나는, 직장에서 일어나는, 가정에서 일어나는, 아니면 우리 사회 어떤 사건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도 다 시스템적으로, 체계적으로 판단하고 이해하는 것이 급선무다. 그 다음에 대안은 그 다음에 찾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강의를 좀 통해서 여러분께서 주변에 많은 일들이 좀 해결됐으면 좋겠고요. 특히 이번 학기에 논문 쓰시는 분들 아직 이번 학기 개강이 좀 늦어지긴 했습니다만 많이 좀 다급해질 겁니다. 4월 말이나 5월에 개강이 늦어져서 되면 이번 학기에 논문 심사받는 분들 또 프로포절 가져오세요. 뭐 이런 요구들 많이 받으실 것입니다. 그때는 당황하지 마시고 자기 싸움 하루에 한 서너 시간씩 매일 공부 좀 하시고 도서관에서 주말에는 좀 공부하시면서 선행연구 그 요약 정리하는 방법도 제가 강좌에 올려놨어요. 지식펜.com 한글로 쓰시면 돼요. 지식펜.com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 온라인 강좌 제가 한 30시간 올려놨습니다. 그거 이용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지적으로 성장해서 목표한 바를 빨리 성취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논문 쓸 때 어려우면 지식